이 차가 생각보다 의외로 밸런스가 좋네요. 의외라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일본 차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일본 차가 사실은 이제 편안한 이동수단으로 많이 어필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스포츠에 눈뜬 지가 뭐 상당히 일본 차도 오래됐어요. 사실은 스카이라인도 상당히 스포츠에 강한 모델이고, 닛산하면 또 GTR 그렇죠. 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7년도에 이제 출시가 돼서 그야말로 뭐 포르쉐 터보랑 경쟁을 한 해 만에 하면서 세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차기 때문에 뭐 일본 스포츠카를 뭐 대표적으로 또 뭐 실비아도 있고요. 예, 또 토요타의 또 수프라도 있고, 일본 스포츠카 NXS도 있고요. NSX, 그래서 일본도 나름의 어떤 스포츠 영역을 많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일본 브랜드들을 스포츠적으로 우습게 볼 만한 브랜드는 아닌데, 지향하는 그 컬러 자체가 스포츠보다는 아무래도 편안한 에이티브카의 성격이 강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인피니티가 최근에 Q50을 출시를 하면서 성격을 상당히 좀 변화했구나, 또 스포츠적으로 많이 이동을 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또 안정적인 어떤 밸런스를 심어놓기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단점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면, 지금 뒤에 놓고 지금 탈 때는 얘가 여러 가지 동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동이 EV로 갈 때 시동이 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변속을 하기도 하고, 그게 막 혼재될 때 변화가 막 느껴져요. 막 몸이 살짝 움찔하면서 이제 시동 켜졌구나. 막 그게 사실은 뒤에서 숨어서 몰래 켜지고 몰래 변속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편안하지 않은 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일본 본연의 성격인 거죠. 일본 그 토요타 하이브리드의 정말 기술적인 어떤 승차자를 편안하게 하고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서 위화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어떤 그 기술인데, 그런 걸 이번 차에서 기대를 했다가 얘가 좀 약간 거칠면서 조금 날것의 느낌이 확 다가오니까 오히려 이제 스포츠성에서는 의외네, 얘가 정말 잘 달리네, 밸런스가 좋네 하는데, 반대로 이런 면은 또 거치네 하면서 그게 또 거슬리는 양날의 검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의도된 센팅일 수도 있고, 어쩌면 뭐 스포츠성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고 넘어가는 어떤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D 모드에 놓고 가면 얘가 뭘 하는지 잊어버리고 그냥 나는 쭉 가면 되겠지가 아니고요. 얘가 뭐 하는지, 뭘 하는구나. 뭐 하는구나 가끔 계속 느껴집니다. 너 지금 뭘 하고 있구나. 시동 켜졌구나 방금. 막 이렇게. 운전자랑 교감하는 차네요. 긍정적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만한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닛산이라는 브랜드가 원래 그 일본에서도 상당히 좀 튀는 브랜드였거든요. 초창기서부터. 닛산은 뭐 1911년부터 시작을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일본에서는 역사가 오래된, 토요타처럼 섬유 짜면서 나중에 자동차를 시작을 한 회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동차를 만들다가 이제 1935년인가요? 그때 닛산 그룹으로 이제 인수가 되면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근데 이제 엔진 힘은 고RPM으로 가도 아주 깔끔하네요. 깔끔해요. 이게 VQ 엔진인데, VQ 엔진이 사골이죠. 한 20 몇 년 됐죠? VQ 엔진이 1994년에 나왔어요. 1994년. 24년 된 거구나. 그렇죠. 양 PD 유치원 다닐 때인가? 그렇네요. 양 PD 아직 태어나기 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뭐가 A입니까? 대표님 떼려고 했는데 지금 안전벨트 잡았다 지금. 그러니까 나도 힘들었어 나 이거. 안전벨트가 살렸다 대표님. 그러니까 나 이러고 살아야 되니 진짜. 물론 이제 계속 VQ 엔진이 다듬어지고 버전업이 되긴 했는데,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속칭 가다라 그러죠. 가다는 똑같아요. 기본 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래된 엔진이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공공의 또 대사하면, 아이씨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료화면 찾기 힘드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근데 엔진이 오래되면은 나쁜 거예요? 그렇죠. 기술은 항상 발전하고, 보통 엔진이 한번 개발이 되면 두세 대 정도만 써요. 두세 대면은 한 12년? 길게는 한 14년, 5년? 아니 근데 계속해서 좀 이렇게 첨가해서 좀 이렇게 계속 한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기본 어떤 베이스로 해서 뭔가 조금씩 바꿔서 계속 발전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조금씩 바꿔서 발전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어느 정도 지나면 벽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벽에 도달하면 좀 기본 구조를 좀 바꿔야. 크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집에 아파트가 뭐 방을 좀 해서 저 인테리어 공사를 조금 하면 더 좋아지잖아요. 근데 30평이면 그 30평의 한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사를 가야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포맷으로 간다든지. 네. 그거를 아키텍처의 변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키텍처 변화 없이 조금씩 손을 보는 어떤 그 마이너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성능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거는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게 몇 번 하다 보면 한계가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매번 새로 만든 엔진이 좋은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 만든 엔진은 프로그램도 이제 짜면은 버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새로 만든 엔진은 예상치 못한 뭔가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능이나 연비 뭐 이런 것들이 향상은 되죠. 그렇죠.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니까. 왜냐하면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네. 무에서 유를 무조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 요즘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기존에 있던 그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다듬어서 좀 더 나은 설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신형이 그런 식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기존의 엔진은 그 4기통에서 이제 180마력을 냈는데 신형 엔진은 뭐 220마력을 낸다든지 토크가 그 최대 토크가 나오는 구간이 넓어진다든지 연비가 더 향상이 된다든지 소음 진동이 더 좋아진다든지 이런 특성들이 얹어지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의 뭐 배기 밸브라든지 흡기 밸브를 개선하고 뭐 타이밍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뭐 양정이라든지 뭐 차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출력을 약간씩 높일 수는 있는데 높이다 보면 이제 한계에 오른 거예요. 그러면 엔진 블럭부터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최대한 지속될 수 있는 연수를 15년에서 20년 그 사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으면 한 12, 12년, 13년 만에도 교체가 되고 이런 것들은 기본 설계가 그다지 썩 좋지 않은 엔진인 거죠. 만들어놨는데 개선을 했는데도 썩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 망했어 하면서 아키텍처를 다시 가르치는 거죠. 24년 됐으니까 꽤 좋은 엔진. 잘 만든 다듬어질 거죠. 만큼 다듬어진 거죠.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태생부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 놓은 건 맞는데 너무 오래됐 24년이면 너무 간 거지. 너무 솔직히. 갔어요? 예. 잘 태어나긴 했지만 또 너무 우려먹은 거지. 아직도 출력이라든지 뭐 토크라든지 진동, 소음 뭐 이런 면에 있어서 VQ 엔진이 떨어지진 않아요. 현재도 비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형 엔진하고 비교해서 이거 뭐 이렇게 떨어지지라는 그런 느낌을 주진 않습니다만 이제 리딩은 못하죠. 리딩은 할 수 있는 성능이 이제 아닌 거죠. 태어날 때는 절세 미인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렇죠? 이제 늙어간 거예요. 밀린 거죠. 네. 젊고 쌩쌩한 것들. 근데 여전히 그 아름다운 자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인기가 있는 거죠. 네. VQ 엔진이 유명했던 게 보헤이전에서의 같은 반응성이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가볍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벼워요. 그래서 이 가볍다라는 거는 이제 그 대배기량 엔진이 상당히 좀 이 RPM 상승 하강 폭이 무겁잖아요. 그런데 이 가벼운 엔진처럼 빠릅니다. 빠르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쾌함이 일품이다. 그리고 또 고회전에서의 반응성이 워낙 좋으니까 예전에 G35, G37이 그래서 사실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로 정평이 나 있었고 고속에서의 주행 성능이 탁월한 모델로 정평이 난 그런 인정을 받았던 모델이었죠. 네. 근데 이 정도 소리 내는 게 이 차로서는 너무 편하네요. 네. 전혀 불안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 밸런스 좋아요. 그리고 코너를 조금씩 더 힘을 실다 보면 소리가 나는구나. 근데 차는 굉장히 편안하게 잘 자세를 잡고 가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게 VQ 엔진만 탑재가 돼 있어서 이 엔진 가솔린 요 동력으로만 간다 그러면 이 차의 가치가 확 떨어질 텐데 이 하이브리드가 합쳐져서 그러니까요. 뭐 전반적인 출력이나 토크감도 상향이 됐지만 연비도 VQ 엔진의 단점이 뭐냐면 연비 처묵처묵이 뭐 이게 어마무시하거든요. 진짜 이게 뭐 연비 효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극악의 연비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안 좋은 엔진의 대표적인 주자였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연비도 뭐 썩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아주 뭐 좋은 하이브리드로서 좋은 연비는 아닌데 뭐 그럭저럭 10km 언저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가 21,300km를 지금 타고 있는데 네. 그 차주분께서 그 연비 리셋을 한 번도 안 하셨대요. 네네. 그러니까 2만 km를 탄 평균 연비가 12.3이에요. 네네. 근데 어저께 우리 받을 때 네. 연비가 12.4였거든요. 네네. 지금 와인딩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조금 내려갔어요. 12.3으로 네, 조금 네. 내려간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2만 km를 타면서 12.4 정도 된다고 하길래 네. 연비 운전하세요? 그랬더니 뭐 쏘고 뭐 딱히 하신다고 그렇지 하더라고요. 않다고? 예, 네. 예. 물론 출퇴근에 막히는 시간을 피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조금 양호한 도로 조건에서 12.3이면 뭐 이 정도 크기의 차에서 네. 예, 수긍할 만한 정도. 364마력의 물론 이게 올레이즈를 낼 수 있는 출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출력을 얘기할 때 약간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항상 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 낼 수 있는 게 364, 그다음에 네. 최대 낼 수 있는 토크가 56토크 정도 되는데 상당히 이게 이제 내연기관으로 치면은 대단한 성능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 감안하면 연비가 좋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에코 모드로 한번 가볼까요? 힘 달리려나 언덕에서? 뭐 그래도 리스판스 이거 조금 더 밟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많이 밟아야 리스판스가 약간 좀 편안하게 약해질 뿐이지 출력이야 뭐.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이 초반에 이게 느껴지는 세팅 자체가 네. 약간 거치네요. 네네. 약간 거쳐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스포츠성에 초점을 두고 세팅을 했다는 얘기예요. 일본차로서 상당히 독특한 세팅입니다. 네. 부드러운 어떤 반응성이라든지 편안한 승차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편안하거나 안락한 느낌은 안 듭니다. 이제 VR 엔진이 다음 버전으로 이제 Q60 그 네. 쿠페하고 이제 컴포터블로 나오는 그게 이제 G37의 후속 모델이죠. 네. 그 모델에 얹어지게 되는데 3리터 트윈 터보가 이제 드디어 네. 얹어지고 직분사 방식으로 405마력의 출력을 내고 48.4kgm의 토크를 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의 어떤 그 조건에 따른 동력 단절 뭐 이런 것들을 좀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모델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적극적인 어떤 그 가솔린 터보 엔진의 과급 엔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세팅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VR 엔진으로 드디어 바뀌네요. VQ 엔진을 드디어 버리네요. 야, 24년 만에. 그리고 또 이게 몇 년 더 나올 거니까 네. 몇 년까지 30년 채울까요? VQ 엔진으로? 그러겠죠. 30년. 그것도 기록일 거예요. 네, 30년 같은 엔진으로 30년을 현역으로 버텼다. 이게 대단한 진짜 기록입니다. 공학 쪽에서 30년이 극복하기 쉬운 시간이 아닌데요. 네. 완전히 다른 세대인데. 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참 절세미로 태어난 거예요. 하지만 씀씀이가 진짜 아무나 감당 못합니다 진짜. 자, 우리 DAS에 대해서 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어디서 어째서 이렇다고 정확히 말씀드리긴 힘든데 네. 정말 직결된 것처럼 어딘가 이만큼 돌렸는데 딱 그만큼 안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 때가 가끔씩 있어요. 가끔. 네. 그게 직결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네. 떨어져 있어서 스티어링 컬럼하고 이 스티어링을 조향해주는 스티어링 기어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행지를 한번 처음에 코너 진입할 때 실어줄 때 네. 차가 코너 몇 개 돌면 이제 익숙해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로 이렇게 하면 실어지지 하고 딱 싣는 게 보통인데 네. 얘는 코너를 몇 번을 돌아도 네. 이건가? 조금 속도를 더 내야 되겠구나. 막 주저주저 하게 되는 핸들을 조금 더 돌려야 되나? 막 직설적으로 느낌이 확 안 오는. 그게 아마 네. 느낌 차이라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요. 반응성 차이가 네. 늘 익숙하던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초에 1000번까지도 보정을 해주니까 스티어링 감각이 너무 엉망이라서 못하겠어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약간 이질감이 있다. 약간 이질감. 네. 네, 딱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이 조향이 되면 그 조향된 각도를 센서링을 해서 그 센서가 신호를 주는 거예요. 뒤에 바이크 네. 타신 분이 네. 우리가 카메라가 있으니까 네. 우리 차를 향해서 손을 흔들어 주네요. 아, 네. 지금 가셨습니다. 아, 여기 그렇습니까? 네. 오. 진짜? 네. 나중에 후면 카메라 한번 보세요. 네. 예.
DAS 시스템이 항공기에서 사용했던 기술이에요. 네. 항공기는 워낙에 이제 중량이 많이 나가고 네. 스티어링 조향 직결해서 하게 되면은 위험하니까 센서링으로 조향을 네. 하는데 항공기는 사실 사람이 손으로 뭐 감각으로 인위적으로 돌린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워낙에 네. 크고 거대하기 때문에. 좀 오래된 기술 중에 네. 상당히 한 2, 30년 전부터 이제 사람들이 그 모토로 외쳐왔던 네. 말 중에 이제 X 바이 와이어라는 게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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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죠? 네. 네. X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X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네. 바이 와이어 예. 그 전기 신호로 해주겠다. 그렇죠. 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거의 모든 차들이 쓰고 있는 게 스로틀 바이 와이어. 그렇죠. 예전에는 악셀 페달을 밟으면 케이블로 해서 스로틀 밸브를 막 열었다 줬다 했거든요. 그렇죠. 그 기계적으로 예, 연결시켰거든요. 지금은 악셀 페달이 신호를 주는 거고 네. 그 스로틀을 모터로 열었다 닫았다 그렇죠. 해주는 액추에이터가 거거든요. 열어주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스로틀 바이 와이어로 가서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 X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스티어 바이 와이어가 있어요. 네. 얘가 맞아요. 그 스티어 바이 와이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기술을 스티어 바이 와이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말하자면은 그 컬럼에서 이렇게 막대기로 가가지고 그 막대기가 렉앤피니언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걸 전기 모터로 이렇게 그 예전에는 유압으로 했는데 지금은 네, 전기 네, 모터로 네.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간이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호를 보내주면 그 신호를 받는 센서가 신호를 받아가지고 액추에이터를 작동을 시키면 이제 모터가 돌아서 렉앤피니언을 네. 돌려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EPS인데 바이 와이어 그렇죠. EPS라는 근데 거죠. EPS도 바이 와이어가 아니냐라고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 EPS는 파워 스티어링을 모터로 해준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센서가 고장이 났거나 액추에이터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 그러면 난감하잖아. 신호를 못 받는데 안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런 페일 세이프 기능이 있는 거죠. 예, 만약에- 클러치가 있어서 그럴 때는 즉각적으로 클러치가 붙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컬럼하고 스티어링 기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이제 일반적인 그 EPS로 작동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세밀하게 조작을 해주겠다. 정확하게 해주겠다. 이런 기계가 면 더 정확하지 않냐.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운전자의 인풋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그 컴퓨터가 해석을 해서 그 자동차의 동작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렇죠. 그거를 이제 다 바이 와이어 기술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바이 와이어 쪽으로 갈 거예요. 네. 자동차 명칭 보면은 그 바이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바이패스도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연관해서 생각을 하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어링 바이 와이어라는 그 기술이 바로 이제 DAS라는 건데, 이게 2세대까지 이제 진화를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EPS하고 비슷하게 네. 작동을 하면서 위화감이 없으면서 위급할 때 좀 더 그 안정적으로. 네. 예. 그러니까 향후의 미래를 말을 하자면 스로틀 와이어가 생기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운전자가 풀악셀을 했는데 차가 지금 풀악셀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네. 그러면 그 트랙션 컨트롤에서 스로틀 밸브를 다 안 열어줘요. 다 안 열어줘 버리죠. 네. 네. 마찬가지로 네. 스티어 바이 와이어가 만약에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면 네. 운전자가 핸들을 확 들었는데 그러면 차가 언더스테이가 나서 저 밀려 밖으로 나가서 쳐박아. 네. 그러면 얘가 보정을 하는 알아서 거죠. 보정해서 그렇죠. 타이어 그 각도를 지가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것까지도 이제 진화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고 예. 향후에 특히 사고가 났을 때 보통 그 반대로 핸들을 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에도 역스핀이 날 거를 그렇죠. 지가 방지를 해준다든지. 네, 차가 알아서 네. 보정을 해주는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이제 인공지능하고 결합을 해서 딥러닝이 이제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예, 스티어링 바이 와이어 기술하고 그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네. 그런 어떤 동작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네,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변화예요. 네. 긍정적인 변화고 앞으로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고 또 자율주행이 대중화가 되면 이런 기술들이 실제적으로 크게 그렇죠. 기여를 할 자율주행에서도 겁니다. 굉장히 자율주행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